네, 바로 선수 입장하겠습니다. 먼저 여당 대표입니다. 5선에 빛나는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고요. 이에 맞서는 야당 대표, 야권의 대표적인 4선 중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많이 추워졌고 코로나 때문에 활동도 못하시고 많이 여러 가지로 힘드시겠습니다. 뭐 저희들도 힘들지만 사실 국민들께서 굉장히 위축되고 있고요. 그렇죠.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지금 거의 좀 파산 상태까지 가서 걱정이 참 큽니다. 예. 그러게요. 네, 여야 중진들의 거침없는 정치 토크쇼 국회 하이킥 지금 유튜브로 함께 방송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모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곧바로 국회 하이킥 1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라운드 1. 앞서 오늘 11시부터 시작된 비공개 심리는 1시간여 만인 낮 12시쯤 끝났습니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결정은 빠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법원이 만약 직무배제의 효력을 멈출 경우 윤 총장은 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이어 모레 법무부의 징계위가 예정돼 있어 법원 결정에 따른 업무 복귀 여부와는 별개로 윤 총장은 이틀 뒤 다시 한번 거취에 대한 중대 기로에 서게 됩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행정법원에 제기한 직무배제 명령 정지 신청에 대한 신문이 있었는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를 배제시킨 요건 중에 하나가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아닙니까? 이 문건을 두고서 사찰이다, 사찰이 아니다 의견이 분분한데요. 두 분은 생각이 당연히 서로 다르실 것 같고요. 오늘은 김기현 의원님부터 의견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그 문건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된 내용을 쭉 이렇게 취합해 보면서 이거야말로 지록이마다 사슴을 갖다 두고 말이라고 하라 하는 거와 똑같다. 이걸 사찰이라 그런다 그러면 고양이에게 호랑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뭐 판사를 했던 사람이어서 이 판결에 대해서 비평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비밀 재판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판결했던 거 어떤 재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뭐 결과를 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찬성도 있고 반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비판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나에 대해서 어떤 판결 예전에 했는지 수집하지 마라. 그거 참 판사답지 못한 일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게 만약 이런 정도 가지고서 이 공판에 직접 들어가는 검사들 입장에서는 재판장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또 주심 판사는 배석 판사인 주심 판사는 어떻게 하는지 그걸 사전에 다 살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면접 시험을 치러 간다. 그러면 면접위원이 누군데 그 사람은 고향이 어디다, 학교는 어디 나왔더라, 성격이 깐깐한지 뭐 아주 털털한 사람인지 그 사람이 뭘 전공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논문은 무엇이고 나한테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 준비하고 가는 게 면접위원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준비를 하고 가도록 그 공판관여검사에게 그 담당 재판 모든 판사에 된 게 아니고요. 그 담당 재판부에 관련돼서 이런 사항들 주의해라. 그러니까 이런 점들 유념하고서 공판에 들어가서 잘해야 좋은 결과를 검찰 측에서 원하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네. 그걸 두고 사찰하 그러면 그럼 검사 보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가요?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네, 판사는 면접관이고 검사나 변호사는 그 면접 시험을 들어간 사람이라서 판사를 면접관으로 보고 그 성향을 파악하는 건 당연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서른 의원님. 그 면접관이 아니라 이 지금 검사들이 이 판사들의 성향이 어떤 사람이다 이걸 알아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문건이기 때문에 네. 이 문건 자체는 뭐 보나 마나 빤해요. 빤한 사찰이다. 과거에 해왔던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 해왔던 그 사찰이 다시 부활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 윤종석 직접 내놨습니다. 그게 문건에 보면 판사 37분인데 출신 고교 그리고 주요 판결, 세평 뭐 이런 게 적혀 있습니다. 네. 세평에 보면은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이라는 평가. 이 말은 우리법 연구회는 합리적이지 않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 검찰들은 우리법 연구회면 아주 그냥 X입니다. 이게 여기 문건으로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적대적이지 않으나 증거 체부 결정 등에 있어서 변호인의 주장을 많이 들어주는 편. 이런 내용도 검찰이 적대적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판단하고 있는 기준이 여기 있습니다. 네. 이거 사찰 아닌 게 뭐겠습니까? 100% 누가 봐도 사찰이죠. 이 세평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이 나와 있는 판사들은 정말 기분 나쁠 겁니다. 네. 이거 나를 그냥 뭘로 보고 이거 아주 예전에 안 기부하는지 똑같이 하네. 이 생각을 안 하겠어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사찰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옛날식의 사고에 젖어 있거나 네. 당연한 거다 그런 건 해야 된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다면 사찰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김기현 의원님은 판사 출신이신데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판사가 재판을 예. 하면서 판사마다 다 스타일이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검사 측 얘기를 많이 들어주는 판사도 있고 네. 피고인 측 얘기를 많이 들어주는 판사도 있습니다. 증인 신청을 하거나 증거 신청을 했을 때 우리법 연구의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우리법 연구의 우리법 연구회라고 해서 뭐 예. 판사의 스타일이 우리법 연구회이기 때문에 그렇다기보다 우리법 연구회가 대체로 정치적 성향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게 보편적 인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 보편성을 좀 잃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에서도 인사청문회 할 때마다 당신 우리법 출시했냐 이러면서 왜 그런 편향된 판결을 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을 하는 것인데 아니 그걸 가지고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라고 해서 자기가 또 꿀리지 않으면 숨길 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법 연구회라는 사실 자체를 숨긴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이게 지금 나와 있던 내용들은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A라는 판사는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었다 아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면 다 나옵니다. 어떤 판결을 했다. 네. 그 사람이 어떤 판결을 했다. 그런데요, 인터넷 김기현 검색하면 다 의원님 나오는 하나만 겁니다. 질문 드릴게요. 예, 예. 지난번 사법농단 재판 때도 똑같은 우리법 연구 출신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분류하고 했던 것을 블랙리스트라고 하고 그에 대해서 지금 재판이 벌어지고 유죄 판결 내리지 않았습니까? 요 내용이 다른 겁니다. 이렇게 내용이 다른 똑같은 거예요? 행위. 잠깐만 내가 그 부분을 제가- 설명할 필요가 네. 있습니다. 제가- 예. 잠깐만요. 그 부분 그럼 서른 의원님. 예. 네. 검찰이 말입니다. 예. 작년에 양승태 대법원장을 기소하면서 판사들의 사퇴를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이거는 한동훈부터 해가지고 지금 윤석열 이 사람들이 주로 했던 작업들이에요. 그래서 하면서 이 검찰 스스로 판사들의 정보 수집을 사찰에 규정을 했습니다. 윤석열이 규정했고 한동훈이 규정을 했습니다. 사찰이라고. 지금은 사찰 아니라고 그러면 얘기 되겠습니까 이게? 제가 설명을 그 좀 내용은 드릴게요. 그 내용이나 이거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잠깐만요. 천양지 예. 차이. 천양지 차이는 청취자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문자를 보내주고 계신데요. 그중에 지금 바로 질문이 들어와서 먼저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8911님이 듣다 보니 궁금증이 생깁니다. 과거 판사 블랙리스트는 실제적인 불이익이 따르지 않았었나요? 이번에도 문건 작성된 것과 별개로 문건이 실제 인사 등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파악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서른 의원님 어떠세요? 앞으로 리스트만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대한 불이익이 있느냐? 검찰 자체에서 볼 때는 네. 때가 되면 적절한 때에 이걸 쓰겠다는 입장이 갖고 있죠. 아하. 그래서 예. 사찰 자체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이걸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사찰은 분명한데 이 사찰을 어떻게 쓸 거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마 조금 잠깐만요. 조금만 연결시키자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이게 어쨌든 37분 특정 재판 관련 그럼 특정 재판에서 판사가 검찰에 불리한 판결을 내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쓸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신 겁니까? 그런 효과가 있죠. 아, 있다. 예. 그래서 자체 내에서 네. 검찰 자체 내에서 상황을 공유하면서 네. 이 판사는 이런 이 성향이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적절하게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 아하. 이런 논의들이 되기 위해서 만들어낸 자료이죠. 사용하기 위해서. 따라서 판사들에게 어떻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고 봐요. 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압박하거나 공격하거나 하는 수단으로 쓰기 위해서 이 사찰 자료가 모아진 거죠.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현 의원님? 정말 그 지록이마입니다. 이런 아, 예. 거죠. 이게 그 지난번에 사법농단이 했던 것 중에서 네. 우병우 수석의 경우에 자기가 했던 행위 중에서 일부분에 대해서는 유죄가 되고 일부는 유죄가 안 돼 사찰이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이 있습니다. 어떤 네. 목적이 어떤 것에 관한 것인데요. 이건 우선 당장 지금 인사권을 가진 갑이라고 하는 갑이 을에 대해서 인사권 피인사권 대상자인 을에 대해서 이것저것 조사해서 자기 정치적 성향과 맞지 않는 해서 인사적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인사적 하면 불이익, 예. 그거는 사찰이죠. 그게 아니라 이거는 갑과 을이 바뀌었습니다. 검사가 을입니다. 판사가 갑이고요. 판사가 재판하는 거 검사는 재판을 받는 사람입니다. 을의 입장에서 갑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눈치를 보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서 뭐 사찰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이상 불이익을 준 것이 있지도 않지만 그 내용들이 이런 겁니다. 증거를 채택할 때 변호사의 주장을 잘 들어준다. 혹은 또 검사 측의 주장을 잘 들어준다. 어떤 판사는 파워포인트와 같은 그런 방식으로 보여주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그에 맞추어서 증거를 파워포인트 같은 걸 잘 준비해라. 그랬는데 그 파워포인트 사용했다. 그런 판사에 대해 징계를 하나요. 그러니까 이게 목적 자체가 다른 것이죠. 그리고 네. 두 번째로 수단에 관한 것인데요. 그 어떤 그 뒷조사를 하고 미행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법 사찰이죠. 그것도 불법적인 수단. 그렇죠. 예. 수단. 그런데 이거는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어떤 스타일이다. 그 어떤 판결했다. 다 나오는 거고 공판에 관여했던 검사가 봤을 때 저 사람 우리 편 얘기 좀 들어주더라. 아니 저쪽 편 얘기 잘 들어주더라. 이런 걸 나름대로 평가를 해가지고 그게 바로 사찰이에요. 그게 서른 의원님, 근데 여기서요. 이실직고 하네요. 네. 아니 변호사 서른 의원님. 판사가 어떻게 잠깐만요. 재판을 진행하는지 아니 공판 그게 사찰하는 건 뭐예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서요. 이제 내용은 두 분이 아주 그 해석이 다른 거 너무 잘 알겠고요. 두 번째 이제 방법의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광고 듣고 와서 제가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네, 월요일에 국회 하이킥 서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광고 듣기 전에 우리가 이제 이 판사 사찰 문건 검찰에 여기에 대해서 목적 부분에 있어서 두 분이 전혀 다른 주장을 해주셨고요. 서른 의원께서는 이건 분명히 판사를 압박하거나 불이익을 주기 위한 그런 목적임이 분명하다라는 말씀 주셨고, 김기현 의원께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내용이나 모든 것들을 보더라도 재판에 참고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다 이렇게 주셨는데, 이제는 이제 방법적인 부분입니다. 김기현 의원께서 불법적인 방법이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서른 의원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은 검찰이 지난 사법부 사법농단 수사 자료 등을 활용한 것 같다. 그렇다면 이것은 불법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 방법의 불법성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검찰이 그 양승태 법원 행정처를 압수수색했잖아요. 네. 그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 이름이 무리야기 법관이 법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리야기 네. 법관 예. 타이틀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PC가 들어가 있던 겁니다. 요걸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는데 네. 여기에 있는 부분이 살살살살 나오는 것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라면은 이건 아주 심각한 불법이고 네. 이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양승태 법원 행정처에서 압수한 그 문건들이 있을 터인데 그걸 지금 쓰고 있다고 보여주고, 그게 만일에 사실이라면은 이걸 지금 얘기한 사람들은 뭐 총장이든 누구든 간에 다 책임지는 엄중한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 김기현 의원님,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입증된다면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그 방법의 불법성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지금 이제 법무부나 여당에서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얘기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죠. 네. 그게 사실이라고 확정지어서 증거를 제시하면서 윤 총장에 대해서 직무 배제를 하고 징계를 해야 되는 거지. 입증이 된다면. 그렇죠? 그럴지도 모른다는 입증이 된다면. 아무런 근거 없는 막연한 자료가 추측. 나왔잖아요. 아니, 얘기를 들어보세요. 예, 예. 막연한 추측을 가지고서 네. 그럴지도 모른다는 거에서 그 뭐 추측만을 가지고서 직무를 배제시키고 징계를 한다는 게 웃기는 얘기인 거죠. 이런 겁니다. 네. 지금 뭐 얘기 나오는 걸 보니까 그 뭐 블랙리스트에 나왔다 어떻다 하는 얘기를 관련된 사건의 변호사가 법정에서 했답니다. 공판 과정에서. 예. 그래서 왜 이 사건의 일종의 피해자로 되는 사람이 담당 재판부로 되어 있느냐. 이건 불공정하다고 변호사가 이의 제기를 했고, 그래서 판사와 변호사와 검사가 그 문제를 의논을 했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이미 그거는 변호사 측에서 이의 제기를 해서 다 공개된 사실이고, 그 사실이 검찰 측에서 알려진 것일 뿐인데 그거 비밀 자료를 뭐 뺐다고, 아니 뺐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무작정 그렇게 실제로 조사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용을 보면 추미애 장관이 대검 감찰부에다가 감찰하라고 지시는 했지만 네. 그 후에 그 감찰 결과가 맞는지 확인을 전혀 안 했습니다. 그냥 조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직무 배제 결정을 했다. 이게 지금 대부분 감찰부의 검사가 직접 증언하는 사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아무 증거 없이 무작정 추측만으로 사람 잡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직무 네. 배제 부분에 대해서 그 말씀 그렇게 하시는데 그거는 좀 지적할 부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검사징계법 8조 2항에 보면 이렇게 딱 정해 있습니다.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징계 혐의자에게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언제 하라, 어떤 조건에 해서 하라가 없어요. 그냥 혐의자가 있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장관이 할 수 있는 조건이에요. 직무 집행 정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시비를 한다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법 위반이 됩니다. 그 얘기는 지적할 필요가 없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런 겁니다. 네. 검사를 징계하려고 그러면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유에 대한 입증 자료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아무 예. 자료도 없이 이게 그냥 국내의 관심법이 너
너 죄지었다고 내가 판단해라고 결정한 다음에 네. 아니면 말그시로 징계하면 징계 안 받을 사람이 대한민국 검사 아니라 어느 공무원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증거도 아무것도 예. 없이 자, 그 부분 조작정 지금 그 부분 이제 징계를 질문을 하니까 드리겠습니다. 문제죠. 그 부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그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에 대한 집행정지 신문은 1시간 만에 종료됐지만 조금 전에 속보에 의하면 법원에서는 오늘 내로는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그대로 좀 두고요. 어떤 결론이 내려지든지 간에 이제 2일이죠. 2일에 그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고 여기에 김기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연 징계에 충분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제출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제출될 테고 거기에 따라 아마 결론이 내려질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떤 결정이 내려질 것인지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른 의원님. 뭐 징계 떨어지죠. 당연히 떨어질 거라고 어떤 보는데 징계가 떨어질 거라고 예.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 해임 얘기를 하던데요. 해임까지 갈 거라고 봅니다. 예. 해임까지 가서 뭐 그 징계는 거의 뭐 불을 보듯이 빤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총장 직무집행 정지를 했고 네. 시켜놨고 거기에 대해서 총장이 반발해가지고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가처분이 될 수가 없어요. 무조건 기각이나 각하가 됩니다.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검사징계법 딱 나와 있습니다. 딱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8조 2항에 아까 말을 했지 않습니까? 필요하다고 장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인정할 때는 징계 혐의자에게 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언제 하느냐 무슨 조건을 하느냐 아니에요. 징계 혐의가 있는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혐의도 없다고 할 수는 없죠. 징계 혐의자에게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당연히 법에 딱 따라 있는데 아마 판사가 이 기준을 모를 턱 없을 거라 생각해서 내일 보나마나 기각될 겁니다. 자, 김기현 의원님. 그래서 우리가 징계는 대개 조직 내의 보안 사안이다 보니까 내용이 공개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내부에서 김기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사유가 입증된 상태라고 한다면 그것이 징계위원회 위원들에게 제공이 될 테고 또 오늘 신문이 이루어진 행정법원에서 그 사유들을 봤다면 법원에서 내려진 결정이 어떠냐에 따라서 또 징계위원회에서 내려진 결정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법률가로서 우선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징계 청구만 했다고 해서 무조건 당신은 징계 사유가 있다라고 해버리면 판사가 필요 없죠. 뭐 그냥 법무부 장관이 판사하면 됩니다. 당신은 징계 사유가 있어 끝 이래버리면 되는 거죠. 그게 아니기 때문에 판사가 있는 것이고 그 심리를 할 때 법무부는 입증자를 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자기가 입증을 못하면 자기가 소송에 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심리를 했다는 걸 보니까 1시간 남짓 했다고 그러는데 그 보도를 보면서 이 법무부 측에서 낼 게 별로 없었던 모양이다. 징계 사유를 뭐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해 놓고 내용도 다 다른 종류들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낼 자료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자료가 많고 설명할 것이 많았으면 하루 종일 했을 법한데 1시간밖에 안 했을 만큼 실제로 내용이 말밖에 없다. 결국 그러니까 심리할 내용이 별로 없이 그냥 일방적인 말뿐이다. 그래서 아마 보나마나 결과가 뻔히 직무 배제가 잘못되었다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이 법률가로서의 저희 그런 추측이고요. 예상을 하시고요. 그리고 네. 그 징계위원회를 한다 그러는데요. 징계위원회의 그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되면 안 됩니다. 법에 위반됩니다. 검사징계법에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17조 2항에 징계 청구권자는 그게 관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를 했잖아요. 자기가 징계위원장이 된다는 거는 검사가 판사 겸직하는 겁니다. 누구 재판해달라고 검사가 청구해놓고 그다음에 판사가 내가 자기가 재판해서 너 유죄다 이렇게 판결하는 거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법무부 장관은 징계위원장이 돼서도 안 되고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회를 위촉하면 안 됩니다. 아니 자기가 검사가 판사를 임명해 놔놓고 당신들이 재판하시오. 그런 게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현재 법에 추미애 그렇게 돼 있지 장관은 않습니까? 법무위원장이 돼서도 안 되고 예. 그리고 징계위원회 위촉권도 없는 겁니다. 자기는 재척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률상 재척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야 되는 것인데 법률 위반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징계위원회 구성 자체가 불법이어서 그 결정 자체도 불법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그건 이제 법원에서 판단을 내리겠죠. 예, 서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가처분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무조건 기각이다. 뭐 저 1시간 만에 끝났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논의할 필요도 없는 거죠. 아니 저 검사징계법 8조 2항에 딱 그렇게 적어놨는데 판사가 법대로 해야지 그걸 어떻게 거부하겠습니까? 이 규정대로 하면 무조건 기각입니다. 적어도 장관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징계 부분에 대해서 직무정지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조건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무슨
가처분 신청한다고 이야기 나옵니까? 이 검사들이 잘못 알아도 한참 잘못 알은 거죠. 법의 문외한인 저로 볼 때도 이건 딱 떨어진 조건이에요. 그렇고, 예, 그 다음에 징계 부분에 대해서 장관이 징계한다, 안 한다, 징계위원장이 된다, 안 한다, 징계위원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내일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죠. 지금 징계위원장을 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진행자는 결국 내일 다 봐야 합니다. 뭐 내일 할지 안 할지는 두고 보고 다시 또 내일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 이 상황으로 볼 때는 빨리 진행되면서 빨리 정리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어쨌든 결론은 법원에서 내릴 것이고요. 또 징계위원회의 절차적인 그 적법성 부분도 역시 아마 다뤄질 것이기 때문에 좀 차후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분의 의견은 첨예하게 갈린다는 것까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면은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속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명해주고 응해주기 바란다. 처음에 국정조사 이야기를 이낙연 대표가 언급을 했었고요. 그래서 야당이 좋다 합시다라고 하니까 여당은 현재 거기에 대해서 한 발 빼는 상황, 뭐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기현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낙연 대표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네. 국정조사를 하자고. 그러면 국정조사를 하면 되죠. 그러니까 뭐 저희들이 지금 사실은 국정조사에 대한 사안이 많이 있습니다만 네. 그거 자꾸 뭐 여당 측에서 못 받겠다고 하니 그러면 좋다 이거죠.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만 국정조사를 하자 이거죠. 윤석열 총장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진짜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 국정조사 하자는 겁니다. 아니 뭐 당당하면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옛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 그러는데 아니 다 당당하게 내놓고 하자. 그렇게 하면 될 텐데 그걸 왜 안 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뭔가 구린 데가 있다. 국정조사 하자. 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서른 의원님. 아니 우리는 국정조사 하자고 할 때는 추미애 장관을 상대로 해서 하자는 게 아니고 윤석열 총장을 상대로 해서 하자고 했습니다. 지금 와서 뭐 딴소리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무슨 거짓말을 했습니까? 하자고 했던 건데 지금 야당이 하고 있는 부분은 윤석열 총장은 뭐 하든지 말든지 하고 추미애 장관은 국정조사 하자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 추미애 장관하고 하자고 했습니까? 그렇게 말 바꾸면 안 되죠.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들은 다 해야 되지만 여당이 안 받겠다고 하니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내가 국정조사를 하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케이만 하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지금 속보가 하나 나왔는데요. 정세균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 동반 사퇴 필요성을 거론했다. 이렇게 속보가 나왔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뭐 어쨌든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은 어떤 식으로든 이번 주에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하이킥 대결로 넘어가겠습니다. Round 2.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 대변인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서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설 전에 지원을 원칙으로 할 것이며 당 정이 맞춤형 긴급 피해 지원금 형식으로 큰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원 규모에 대해선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한 지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아 피해 규모나 업종을 정확히 산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예산을 포괄적으로 확보해놓고 대상과 피해가 정해지면 구체화될 코로나19 것이라고 확진자가 설명했습니다. 다시 크게 늘어나고 있어서 정말 걱정이 큰데요. 이와 함께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서른 의원님, 더불어민주당이 3차 재난지원금을 설 연휴 전에 선별적으로 지급한다. 이런 방침을 확정한 것입니까? 현재? 네, 대충 정리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 보면은 목적 예비비가 한 5조 4천억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서 한 2조 정도를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국채를 발행해서 한 2조 정도 해서 중소상공인들 네. 그리고 자영업자들 그리고 노동자분들 이분들이 제일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거든요. 가장 타격 많이 받으신 네, 분들. 그분들에게 이 4조 정도 지급을 하도록 하자. 네. 대신에 선별적으로 중소상공인들 중에서도 괜찮은 사람도 있습니다. 네. 오히려 잘 돼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은 이제 빼고 예. 어려운 분들만 골라가지고 선별적으로 지급을 하자는 게 지금 우리 당과 정부가 갖고 있는 기본 입장입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의원님, 일각에서는 선별 지급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시간도 부족하고 하니 다시 전 국민 지급을 하자 1차처럼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 당론은 뭐 하신 겁니까? 우선 사실 그 재난지원금을 우리 본 예산에 편성하자는 데에서 여당이
입장을 정해서 받아준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우리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이제 그 재원이 넉넉하면 다 지급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충분하게 지급이 안 되는 것이 참 아쉽다는 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예. 이 재원이 왜 저희들이 이게 왜 본 예산에 넣자고 하냐면 추경 예산에 넣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냐면 추경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그 재난지원금의 예산 거의 재원 대부분이 그냥 국채를 발행, 그냥 빚을 얻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네. 국민들에게 빚을 안기는 거죠. 별도 재원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본 예산이 이미 확정되고 나면 본 예산의 지출 항목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추경을 하면서 그걸 삭감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본 예산을 심사하면서 본 예산 중에서 불필요하거나 그리고 좀 덜 급한 거 네. 그런 걸 먼저 걷어내자. 예. 그래야 국가 채무를 줄이고 국민들이 부담이 줄어든다. 이런 차원에서 본 예산에서 편성하자는 것인데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본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지금 뉴딜 펀드라 해서 6천억을 넣는다고 하는 건데요. 예. 여기에다 투자하는 이게 사실 뭐 돈 가진 사람이 투자하는 겁니다. 돈 가진 사람이 투자를 했는데 거기서 손실 보면 그 손실 다 사실상 처음엔 다 충당해 준다 그러다가 지금은 몇십 % 충당해 준다 그러는데 투자했다가 손실 보면 자기 손실이고 이익을 나면 자기가 가져가는 것이지 네. 그걸 왜 세금으로 충당해 주느냐. 근데 이런 부분들도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한다 그러면서 태양광 이런 것들을 마구 이렇게 공급하겠다 그러는데 환경 훼손이 심하다. 이게 4,472억이 들어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걷어내자는 거죠. 그리고 올해 3차 추경을 해놓고 실집행 실제로 돈을 사용도 거의 안 하고 있는 것이 뻔히 보이는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다시 똑같은 사업을 내년에 5,600을 더 쓰겠다고 하니 이런 것도 불필요하다. 네. 덜 급하다. 예, 예. 이런 걸 드러내고 네. 거기에 맞추어서 정말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좀 더 충분하게 네. 드리자 이런 입장입니다. 네, 서른 의원님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의원님 말씀처럼 다 거의 다 같은 의견이신데 재원 마련에서 이견이 있습니다. 서른 네. 의원님은 앞서 뭐- 네, 예비비에서 2조, 국채 발행 2조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에서 빼자. 근데 이게 오늘이 그 예결위 활동 마지막이고 12월 2일이 예산안 처리 마지막 날인데 이게 합의가 되겠습니까? 합의 잘 안 될 수 있죠. 그러나 이게 뭐 여야는 그동안에 쭉 같이 토론을 해왔기 때문에 네. 합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아하. 합의 안 되면 정부안으로 넘어가죠. 예. 그런 이제 볼썽사나운 짓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정부가 지금 K-뉴딜 정책을 세우고 있는데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이게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 자체가 계속 밑으로 깔아앉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4차 혁명 산업 사회가 진행되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그 한국판 뉴딜로 해서 경제를 살리고 시험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취지에서 이 사업을 지금 벌리려고 하고 있는데 예. 좀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야당은 어떻게 하면 여당이 잘못되게 할까 여기에 초점이 굉장히 맞춰져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 예산을 그냥 막 파헤쳐 가지고 이게 필요 없다고 막 깎아냅니다. 근데 실제로 현장에 가서 보면 꼭 필요한 사업들이에요. 네. 그런 예, 부분이 의원님 대부분인데 저희가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예. 이렇게 두 분의 어떤 그 핵심은 짚어진 것 같아서 너무 아쉽게도 오늘이 두 분 국회 하이킹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두 분 의정 활동도 바쁘신데 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한데 너무 아쉽고요. 일단 마지막 소감 짧게 그리고 서로에 대한 덕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현 의원님부터. 선배님께서 먼저 양보하십니까? 예, 서른 의원님. 우리가 8월 달부터 시작했습니다. 네. 꽤 오래된 것 같은데 그동안에 우리 김기현 의원하고 뭐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 내가 참 좋아하는 면도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좋아해졌고 네. 그리고 우리 누구보다도 이 표창원 의원이라서 죄송합니다. 표창원 사회자는 제가 이 국회에 있을 때부터 좋아했습니다. 진짜로 좋아했습니다. 네네. 그 좋아한 게 예. 역시 맞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네, 고맙습니다. 저희 시간이 예. 다 돼서요. 예. 예. 여기까지 듣고요. 김기현 의원님. 네. 서른 짧게. 선배님 많이 예. 배웠고요. 네. 사실 오늘 쫑파티 둘이 살려고 했는데 오늘 뭐 다른 사정이 있어서 아이고. 아쉽긴 합니다만 다음에 뭐 논쟁은 기왕 하지만 마련하죠, 뭐. 또 예. 개인적으로 또 서로 존중하고 또 네. 의정 활동할 때는 같이 협조할 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